JB타임즈. 네, 시선 집중의 문을 여는 JB타임즈 더 막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인데요. 조금 예. 힘든 아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인사를 건네주고 계십니다. 네, 1611님, JB타임즈로 한 주 시작합니다. 화팅 해주셨고요. 네, 여기요님은 오늘도 갓종배의 시선 집중과 함께 시작합니다. 갓종배.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님 해주셨고요. 좋아요는 입장료입니다 하고 하트 뿅 보내주셨는데요. 오, 이 시간 라디오는 물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들어오시면 JB의 마스크 낀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들어오시고요. 좋아요 꼭, 구독 꼭 눌러주시고 많이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AS 타임부터 가볼까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를 챙겨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지난주 잠깐 복귀를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출연해서 아주 답답함을 토로하고 갔습니다. 네, JB의 채찍질을 받고 갔죠. 소급 적용을 담은 손실보상의 법안을 4월 처리하는 게 아직 늦지 않았다. 당 지도부랑 기재부를 잘 설득을 해보겠다. 예. 결의를 다지고 갔는데 네, 어제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손실보상법의 4월 내 본회의 국회 통과를 요구한다. 이런 거였는데 예. 문제는 이게 되겠느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똑같은 얘기네요.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원내 그 1, 2, 3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합심을 해서 기자회견까지 열었고 네, 뭐가 문제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가 보죠. 관련 기사를 제가 꼼꼼히 보니까 민주당에서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아, 요 대목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설득이 안 되면 법안 통과를 못 지키나 봅니다. 이게 입법부입니까? 네. 민병덕 의원님 또 전화 오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지켜보도록 하죠. 그래도 예. 해낼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예.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국회에 나온 금융당국 수장은 작심하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는 건 분명히 정부가 일관된 이야기를 했고 가상화폐 투자자는 보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세금은 왜 매기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컨대 그림을 사고 파는 데에서 양도사익이 있으면 저는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보호해 줘야 되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냐는 건 아니거든요. 가상화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고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강한 경고를 보낸 겁니다. 이게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제 국회 이제 그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글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책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현상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가상화폐에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정부 정책을 막무가내식 행정으로 규정하면서 네.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는 할 수 없으나 소득에 대한 세금은 걷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납세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은성수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는데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등의 은성수 위원장 발언을 맹비난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런 정치권의 반응은 누가 보더라도 딱 2030에 꽂혀있기 때문이다. 네. 이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은 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게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이 적절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네. 이야기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그 정책 영역으로 들어가서 건드리기 시작을 해버리면 네. 얼마만큼 이게 이제 그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정치인들이 요 점을 좀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부 언론은 어떤 보도를 내놓고 있냐면 이제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매기는 그 소득세를 유예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집권 여당이 이런 보도를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득이 연 250만 원이 넘으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 이런 지금 법안이 마련돼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시행도 하지 않은 그 법률안을 다시 그 만지작거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문제는 워낙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3부에서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제 인터뷰가 예정이 됐는데 이때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딱 하나인데요. 2030을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대응법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엄청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왜 그러냐면 가상화폐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가상화폐 투자에서 얻은 소득을 어떤 성격으로 규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초적인 개념에서부터 사실은 겨우 어렵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기타 소득으로 한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그 뉴스 리포트에도 나온 것처럼 투자 그러니까 보호는 안 하고 세금을 걷는다는 게 이게 성립되는 이야기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책의 기본 개념부터 방향까지가 아직은 미완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가상화폐 1차 논란이 불거지자 이제 겨우 마련한 게 기타 소득으로 해서 250만 원 이상의 20%의 세율을 매긴다. 요거였는데 만약에 이걸 만지작거려 버리면 오락가락 행보로 만약에 귀착된다면 정치적으로 그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한번 좀 따져보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가 옳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오락가락 행보 중구난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 후에 종부세 완화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 다른 얘기가 막 튀어나오죠. 근데 갑론을박인데 문제는 이것이 건전한 정책 토론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중구난방 오락가락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게 정치적으로 득이 되느냐라는 건데 종부세 같이 10년이 넘는 논쟁거리조차도 그렇게 중심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어찌 본다면 그 새로운 현상으로서 개념조차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발을 걸치는데 뭔가 준비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발을 걸치면 그것이 오히려 혼란의 화근이 될 수 있는 점을 한번 그 고려를 해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혹시 이런 오락가락 지금 오락가락처럼 보이지만 이게 뭐 답을 찾아가는 과정 아니겠냐 뭐 이런 식의 반론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특위를 지금 구성을 했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개별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별 플레이가 언론 플레이로 나오면서 당에서 공식 파트에서 이걸 그러니까 모아가겠다라는 과정과 개별 플레이가 따로따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문제는 여기서 그러면 언론이 이거는 개별 플레이니까 보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드리고 공식 파트인 부동산 특위만 그러면 계속 보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여기서 이것이 뭐 어깃장이다, 혼선이다, 혼란이다, 중구난방이다 이런 어떤 묘사가 계속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지도부에서 얼마만큼 이것들이 정돈된 상태에서 당 내부에서의 논쟁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죠. 네. 그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 이쪽으로 잘 유도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당내 지도력의 문제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들하세요. 딴지님 같은 경우는 2030이 가상화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이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9849님은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선을 그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네. 저금통님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상식인데 왜 뭐라 그러냐 뭐 이런 반론도 있으시고요. 네. 정대선님은 투기판 보호는 아니지만 세금을 거두면 보호 조치를 일정 수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요거에 조금 더 심도 깊은 얘기는 저희가 3부에 정경유착 시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네. 들어주시고요. 예. JB타임즈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현실에서도 그런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세금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이제 그 올린 글의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인데 네. 지금 그 시행되고 있는 벌금제는 이름은 총액 벌금제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1년에 1억 버는 사람이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든 동일한 어떤 행위에 따라서 벌금을 매긴다면 그 벌금 액수가 똑같다. 그런데 이게 좀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한테는 껌값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그 벌의 어떤 경중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 점을 제기하면서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걸 주장을 했고 네. 그러면서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에 이걸 도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러자 국민의힘의 유니스 의원이 나섰는데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든 핀란드에서는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 어떻게 경기지사가 소득과 재산도 구분을 못하냐. 하하. 핀란드가 언제 재산비례 벌금제를 그러니까 시행을 했냐.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네. 공격을 한 거죠. 누구 말이 맞나요? 그러자 이재명 지사가 다시 이제 반박을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누구 말이 맞느냐를 가지고 싸울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어허.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 거는 별로 따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요. 이 문제를 국내에서 처음 제기한 곳이 제 기억에 맞다면 인권연대예요. 시민단체. 네. 인권연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2014년인가요? 이때부터 계속 이 문제를 제기를 해왔고 그래서 어제 인권연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봤는데요. 인권연대의 취지는 뭐냐면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어요. 소득이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나입니다. 여기에 이제 밑줄을 그어야 될 건데 둘 중 뭐든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최초 제기자의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평하면 싸울 이유가 없다. 왜? 유니스 의원도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형편에 따라서 벌금액을 차등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주장이다. 근데 다만 그 형편이라고 하는 것을 재산 형편을 기준으로 삼을 거냐, 소득으로 소득 삼을 형편을 거냐. 기준으로 삼을 거냐라고 하는 게 논점이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의 공통분모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재산이 아니라 소득이라면 그러면 소득비례 벌금제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렵게 접근하는 건가요? 굳이 이걸 갖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벌금도 다르게 내자. 그게 공평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인데 네. 김희엄님이 아직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재산이 투명하게 파악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걸 재견 인권연대는 이런 곳에서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던 것은 100%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투명해졌고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이제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소득 분위에 따른 뭐하면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도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의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논의는 좀 해볼 만하다. 네. 네, 그러면 반대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누구는 적게, 누구는 많게 벌금 내면 그게 불평등 아니냐? 이런 반론은요? 아니죠. 그게 원리가 뭐냐면 이건 벌이잖아요. 네. 벌의 그 성격이 뭐냐면 벌을 받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누구는 어떤 그 벌을 받아들이는 그 강도가 껌값 수준이고 누구에게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면 오히려 그게 불공평한 거다. 그러니까 행위가 중심이 아니라 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아, 벌의 경중이 무게. 그럼 벌의 무게가 똑같아야 중요해요. 된다. 네. 죄를 지었으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대법원 3부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게 내려진 벌금 200만 원형을 확정을 했어요. 근데 그 사유가 뭐냐면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5명의 승무원에게 138번에 걸쳐서 생리휴가를 주지하는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네. 직원들이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생리 현상이 있었는지를 증명하라, 소명하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법원은 이런 요구를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뭐 더 따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논하고 따질 이유조차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역시 삐딱선 정신이니까 그래서 각을 약간 틀겠는데 법원의 형량
요걸 한번 그 얘기하고 싶은 게 2014년부터 15년까지 거의 1년 1개월 동안 15명에게 138번에 걸쳐서 생리휴가를 거부했다면 거의 매달 거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줬다는 얘기죠. 예. 반복적인 걸 넘어서 거의 상습적으로 법 위반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벌금이 200만 원입니다. 과연 이 형량이 과연 적당한 것이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근로기준법에 생리휴가를 그러니까 거부하면 최고 벌금 500만 원까지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절반도 아니고 40%로 뚝 너무 깎아버린 거예요. 깎아주셨네. 그런 거죠. 명확한 법조항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근로기준법 제73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네. 월 1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또 찾아보니까요.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눈치를 보여서 쓸 수 없다라고 네. 말을 많이 한대요. 네. 요거부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벌금을 좀 세게 아니, 때리면 될까? 그러니까 제가 138회에 걸쳐서 거부했다면 138번이나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것은 오히려 형량을 누중해도 그러니까 그 부족한 판인데 깎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위례님이 아시아나 회장인데 벌금이 겨우 200만 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3일의 벌금제 도입이 이래서 필요한 건가? 이건 껌값도 아닌 거죠. 아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듣는 껌이 기분 나쁜 거죠. 그러면.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마지막 뉴스는 어떤 겁니까? 정부가 오늘부터 일주일간을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각 정부 부처는 하루 그러니까 1회 이상 소관시설 방역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부처별 상시 점검단도 구성해서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게 공공부문 전체에 재택근무 및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을 하고 회식과 모임을 금지한다.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요. 예고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남과 이동이 많은 주는 아무래도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정의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는 게 바로 다음 주입니다. 네. 그거 2주를 앞두고 한 주 전에 공공부문에 한해서 이런 어떤 그 특별 방역 주간으로 설정해서 실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전 방비 차원도 일단 있는 것 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다시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웅변하기 위한 사전 예고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해석도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건 이따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때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달이 다가오지만 만나고 싶어도 조금 미루는 게 결론적으로는 더 빨리 만나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춰야 되는데요. 잉진님이 왜 자꾸 삐딱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나요? 직필정론과는 어울리지 않는 용어 아닌가요? 해주셨는데 요건 나중에 답을 따로 해주세요. 네. 그냥 그 숙제 주는 겁니까? 네, 시간이 다 돼서 맞춰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방과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